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직전주에 이어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증가하고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주 연속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소아청소년에게 백신 패스를 확대하는 것이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에 방역당국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소아청소년 집단에서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위험성을 낮추고 미접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3차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 45개국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속 확인돼 백신 무력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기존 코로나19 환자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남아공 의료진의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전국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매우 높음이고 비수도권은 중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방대본은 직전주 전국 위험도를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해 2주 연속 위험도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증가하고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6으로 6주 연속 확산세를 보이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4주간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위험도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7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매우 낮음과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해 매주 월요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게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출입하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소아청소년에서 감염 위험이 크게 늘고 있어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는 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대본은 소아청소년 집단에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을 낮추고 미접종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가 강해졌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률이 13%, 16세에서 17세의 접종 완료율이 64%인데 지난달 넷째 주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2세에서 15세는 10.2명, 16세에서 17세는 4.9명으로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를 더 늦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3주 정도에 접종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뒀기 때문에 적용 시기를 2월 1일에서 더 미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출입 제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패스 확대 대상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입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역 패스 대상은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있어 시설 출입 여부 관리가 가능한지 실행력이 관건인데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한 입출입이 빈번해서 백화점과 시장처럼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종교시설 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접종과 사회적 대응이 결합하면 방역 효과가 날 것이라며 확진자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경우 대상자의 약 90%가 추가 접종을 마쳤지만 지역사회 고령층은 20% 정도만 추가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와도 고령층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수 경기는 침체했는데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통계의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2% 올라 월간 6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종합되는 올해 누적 수출 실적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월간 600억 불을 돌파하였습니다. 12월 중순에는 2018년 수출액 6,049억 불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 증가로 우리 수출이 순항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 역대 최고라는 숫자 이면에 통계의 착시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수출 단가가 높아진 만큼 수출 금액도 부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1kg당 수출 단가는 3.7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원자재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와 철강 제품 실적이 크게 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수출 물량은 어떨까? 1,607만 톤으로 작년 대비 8.2% 상승에 그쳤습니다. 19개월 연속 무역 흑자라곤 하지만 비싸진 원자재 값만큼 수입액도 올라서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수입이 오히려 수출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저희가 수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원소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기보다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낳았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 이후 개선되던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12월 소상공인 전망 경기 지수는 85.4로 지난달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던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일에서 22일 전국의 소상공인 2,400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온 결과입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와 방역수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런 영향까지 고려하면 12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대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과 실천 노력을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6일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1 탄소 중립 주간 개막식에서 탄소 중립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90% 이상 경제권이 이미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곧 무역 규제로도 현실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외 경쟁력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우리만 예외가 되겠다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금 전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는 물론 미래 세대들이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제조 중소기업 352곳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의 88.4%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은 중소기업의 48.6%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관련 대응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했습니다. 탄소 중립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 58.7%로 가장 많았고 탄소 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18.5%였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월패드 해킹 소식에 놀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네트워크 장비도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킹된 네트워크 장비가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포착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탁자 위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집안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정용 CCTV 같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불법 촬영물입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다크웹 등에 올리고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IP 카메라뿐 아니라 공유기 등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커들의 표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조사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실제 다른 전산망을 공개해서 해킹 경위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 절취해 가는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정원도 일반인들의 네트워크 장비 해킹 피해를 다수 파악한 상황. 지난 10월에는 국내외 유무선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의 해킹 공격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제 해커 조직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또는 해외 기관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수법이 이루어지고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공격당한 장비 대부분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 보안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상 속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더니 시스템 보안을 뚫는데 채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공유기입니다. YTN 취재진이 국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습니다. 미리 파악한 공유기의 취약점을 공격하도록 코드를 입력하자 몇 초도 안 돼 보안이 뚫리고 준비한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공유기에 저장돼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공유기가 해킹되면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속 여러 개인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지 않더라도 장비 접근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빼내 다크웹에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공유기뿐 아니라 IP 카메라 같은 다른 네트워크 기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간단히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한 네트워크 장비 자체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비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뒤 악성 코드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동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 자체를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웹캠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 기관이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것,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전에 매뉴얼 등을 참조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변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보안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나라가 전 세계 4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5일 오후 기준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나라가 45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 등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오미크론 감염국에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와 프랑스령 레위니옹에서까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북미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 모두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칠레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주와 벨기에, 영국,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도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이틀 새 감염자가 100명 이상 늘면서 모두 180여 명이 됐고 영국에서도 240명으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칠레 등 중남미 지역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신규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백신 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 상륙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최소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가 지난달 23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 늦게 확인됐을 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 변이를 보고한 지난달 24일과 WHO가 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한 26일보다 앞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서 21일 뉴욕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 행사 참석자 5만여 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important update there is that so far, completing several rounds of interviews of the person from Minnesota, there's not been any New York City residents identified as close contact. 아직 이 행사 참가자 중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남성이 이 행사에서 오미크론에 걸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남성이 행사에서 어울렸다고 기억한 사람 30명 중 약 절반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9.9%는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 속에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보건부 코로나19 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중 면역력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장기 이식을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백신 3차 접종 이후에도 면역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빈 메디컬 센터와 최대 의료관리기구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폐이식 환자의 경우 1, 2회차 접종 후에는 18%, 추가 접종 후에는 33%만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또 심장 이식 환자 중에서는 2회차 접종 후 31%, 추가 접종 후에는 58%가 면역이 형성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해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확산하고 있는 남아공에서 나온 분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우탱주에 있는 한 병원. 코로나19 병동에 있는 환자 42명 가운데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중 9명은 코로나19에 따른 폐렴 증상을 겪었고 4명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는 과거 유행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이 확산 때는 병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이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오미크론 검출을 처음 세계에 알린 쿠체 박사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We also have seen clinically that the oxygen requirements, when you do what we call the SATs, that's normal in all of the patients. I haven't picked up one, and so my other colleagues as well. 오미크론 환자들의 입원 기간도 다른 변이 확산 때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166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이전 18개월간의 평균치인 8.5일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명으로 사망률은 6%대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환자와 사망자 통계가 과거 유행 초기와 비교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 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다음 달 인도분 아랍 경질유 공식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아람코는 전체 판매량의 60%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인도합니다. 아람코는 성명에서 다음 달 아시아, 미국, 인도분 아람라이트 등급의 공식 판매 가격을 전월 대비 배럴당 60센트 인상해 벤치마크 유종인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보다 배럴당 3달러 30센트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8달러 91센트입니다. 아람코의 석유 판매 가격은 벤치마크 유가에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할인을 적용해 결정되는데 아람코는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다음 달 판매분의 프리미엄을 인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원유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유럽이 코로나19 방역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에선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와 물대포까지 동원됐습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 경찰과 수천 명의 시위대 사이에서 폭죽과 조명탄, 최루탄이 날아다닙니다. 시위대 일부는 아예 경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코비드 안전 티켓 CST와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성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CST는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음성 증명서입니다. I think every person has the choice to take a vaccine. That's his own choice, and that's freedom, in my opinion. 하루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백신 패스는 독재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Claro, y que no queremos el pasaporte, tenemos libertad y tenemos derechos humanos, no queremos que nos vacunen a nadie, ni a los niños, ni a nadie. Es un genocidio. 이처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방역 강화 반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의 방역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벨기에의 경우 1일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15,000명에서 23,000명을 오갔습니다. 벨기에 인구는 1,150만 명 정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심각합니다. 유럽연합 27개국과 유럽경제지역 3개국을 합한 30개국 중 포르투갈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벌써 17개국에서
200건 가까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요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묘의 귀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나온다면 한 번쯤 웨이도 폴립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단순한 귀병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종양이 커지면서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귀 종양이라고 불리는 웨이도 폴립과 폴립의 진단과 수술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귀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나와서 끓어가지고 피가 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길고양이 출신 밤토리의 귀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증상. 밤토리의 귀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지금 비강하고 그리고 코하고 이제 귀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같이 뭔가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밤토리의 귀에 생긴 질환에 대해 지금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길고양이를 임시 보호하게 됐다는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고양이의 건강에 걱정이 많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제보해 주신 밤토리 집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임시 보호를 맡은 최일혜 씨를 만났습니다. 밤토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 밤토리 안쪽에 있어요. 여기요. 구조된 지 약 2개월째라는 고양이. 오늘의 주인공 밤토리입니다. 이래 씨는 갈 곳 없이 거리를 떠돌던 밤토리의 임시 보호를 자처했다는데요. 밤토리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네즈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간 날 우연히 밤토리를 보게 돼가지고 밤토리가 아프고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여서 밤토리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오랜 거리 생활로 몸 곳곳이 상한 상황. 임시 보호자를 만나고 나선 다행히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밤토리에게 큰 문제가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밤토리가 웨이도 폴립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고 한 달 전에 검진을 받았는데 종양이 커지면서 기우뚱기우뚱 걷고 그 귀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나와서 딱지가 생겨서 끓어가지고 피가 나고 약간 호흡기도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웨이도 폴립이란 웨이도의 염증성 세포로 이루어진 종괴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현재 밤토리의 경우 웨이도 안에 폴립이 발생. 염증성 세포인 폴립은 구강과 비강, 비인두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웨이도 폴립으로 인해 귀에 염증이 심해져 고통받고 있는 밤토리. 귀에서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검은 딱지까지 떨어지는데요. 설상가상, 밤토리에게 구내염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까뭇까뭇한 게 닦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네. 귀와 입에서 생긴 각종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녀석. 때문에 임시 보호자는 더욱 밤토리의 끼니를 신경 쓰게 됐다는데요. 물에 불린 사료를 얇은 접시에 덜어서 급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내염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에 입이 닿으면 너무 아파해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아서 위에만 살짝 물어가지고 아픔을 최대한 덜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급여하고 있어요. 홈토라 밥 먹자. 구내염의 통증 때문에 불린 사료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밤토리. 그 고통이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시면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쵸. 먹는 거라도 잘 먹었으면은 좀 더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잘 살 텐데 먹는 것보다 힘드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몸 곳곳에 염증으로 진물이 나는 상태. 고양이의 특성상 그루밍을 계속하기 때문에 털색까지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시 보호자를 만나 기본 검사는 마쳤다는 건데요. 남은 건 밤토리의 정밀 검사와 치료뿐입니다. 밤토리를 알게 되고 검사를 하고 난 이후로 여러 군데가 안 좋아서 치료를 해주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치료를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밤토리와 임시 보호자의 사연을 듣고 한 동물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밤토리는 제가 처음 임시 보호하는 고양이여서 마음도 많이 가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내일 병원 가서 진료 잘 받고 건강하게 앞으로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내원 이후에도 밤토리는 긴 치료가 예상되는데요. 이래 씨는 그 과정을 보호자가 되어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밤토리는 웨이도 폴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밤토리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해주기로 한 동물병원. 떨리는 마음으로 밤토리와 이래 씨가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밤토리의 구조자도 동행했는데요. 그저 밤토리가 건강히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토라, 잘할 수 있지? 밤토리가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빨리 치료받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밤토리의 진료 차례가 됐는데요. 오늘은 혈액하고 이런 것들 검사를 주로 하고, 그리고 호흡기, 요즘에는 우리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PCR 검사 많이 하잖아요. 얘네들도 15개의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내보고 결과를 보고 이제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감염병 여부 파악이 급선무인 상황. 이제 우리 밤토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감염성 질환이 갈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알아보고 있는 감염원에 대한 PCR 검사를 할 거고요. PCR 검사란 분비물을 통해 호흡기 감염 질환의 원인을 추적하는 검사인데요. 만약 밤토리가 호흡기 감염 질환에 걸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보는데요. 지체 없이 곧바로 밤토리의 PCR 검사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체열과 엑스레이, 구내염이 있는 구강까지 살펴봅니다. 밤토리는 감염병 여부를 기다리며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입원을 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감염에 대한 검사에서 감염원이 일단 양성이 나오면 일단 감염원 치료를 할 거고요. 감염원이 없다라면 이제 CT를 찍어서 귀 쪽에 종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종괴가 있다라면 어떻게 있는지 그것들은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 또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밤토라 치료 잘하고 와. 많은 검사와 치료를 씩씩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밤토리. 며칠 뒤 밤토리의 감염에 음성 판정이 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웨이도 폴립을 알아보는 CT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CT 촬영은 몸의 단면을 영상화해 밤토리의 귀한 구조물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귀 지저분하다고 했던 쪽으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실이라고 안쪽에 이제 고막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도 액체가 차 있고. 현재 밤토리의 오른쪽 귀는 웨이도 폴립으로 가득 막혀 있으며 왼쪽 귀에는 중이염까지 나타나 고실에 물이 차 있는 상황. 밤토리의 검사 소식을 듣고 보호자가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밤토리가 귀 때문에 매우 불편해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은 종괴는 빨리 제거를 해서 그건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해서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일단 구분해 보고요. 수술까지 잘 하고 어쨌든 저도 계속 같이 볼 거니까 그렇게 밤토리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시죠. 밤토리의 오른쪽 웨이도 폴립 제거 수술이 결정되는데요. 웨이도 폴립 제거 수술은 수직, 수평 웨이도에 발생한 종괴를 직접 절단해 꺼내는 외과적 치료 방법입니다. 밤토리의 경우 전발치 수술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웨이도 폴립에 구내염까지 동반한 상태. 과연 밤토리는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수술 전 밤토리가 보호자와 짧은 연애를 가집니다. 기다릴게. 기다릴게. 찰나의 애틋한 만남이 끝나고 수술을 위해 마취실로 옮겨지는 밤토리. 이제 보호자에게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는데요. 수술에 들어갔는데 네. 어떠실까요? 밤토리가 나이가 많은데 끝까지 잘 해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밤토리의 웨이도 폴립 제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은 2개의 수술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집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귀 쪽 신경을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안면 마비가 올 수 있어 고난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에 종괴가 가득 차 있어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종괴와의 싸움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내 밤토리의 귀를 막고 있던 종괴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각종 염증을 일으킨 문제의 종양들이 말끔히 제거됐는데요. 곧바로 밤토리의 전발치 수술까지 진행합니다. 밤토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마취를 하게 되면 전신에 무리가 올 수 있어 마취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밤토리의 발치까지 완료된 모습. 과연 밤토리의 웨이도 폴립 제거와 전발치 수술은 모두 잘 끝난 걸까요? 왼쪽 귀 안에 있던 종양을 잘 제거했고요. 그 종양이 막고 있던 귀 구멍을 바깥과 개통되게 잘 성형 수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된 것 같고요. 상처만 잘 아물고 덧나지만 않으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귀 안에 있던 종괴를 제거하고 귀 모양 성형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였던 구내염도 전발치로 해결됐는데요. 길었던 수술 이후 보호자와 밤토리가 다시 상봉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며 아직 회복하는 중인 밤토리. 밤토라? 보호자는 그런 밤토리가 애틋하기만 한데요. 밤토라 누나? 귀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고 염증으로 고통스러웠을 구강내 이빨을 모두 발치한 밤토리. 힘든 수술들을 기특하게 잘 버텼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밤토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웨이도 폴립과 구내염을 앓았던 밤토리.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밤토리의 삶은 다시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찾아올 밤토리의 건강한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AI 스피커에서부터 주식 투자를 상담해주는 AI 서비스까지 인공지능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인공지능 AI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나눴는데요. 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비자용 AI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쓰는 AI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그동안 이런 소비자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미 많이 쓰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챗봇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고도 있지만 주로 소비자들에게 맞춤용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항공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써왔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동영상 같은 것을 볼 때 알고리즘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이런 영상을 만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의 알고리즘도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AI는 많은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반면 소비자용 AI 제품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좀 더 나은 생활 경험이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었어 하거나 와 정말 신박하다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쩐지 제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제 관심사에 꼭 맞는 영상이나 광고들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인공지능이었군요. 예. 자,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쓰이는데요. 이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소리를 파악하거나 또는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어떤 흐름을 찾아내는 거죠. 소비자용 AI 역시 이와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하면 바로 AI 스피커를 네.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도 참 애용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소리를 인식하는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클로바노트나 비토, 오터처럼 목소리를 바로 글자로 바꿔주는 앱과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동으로 녹취록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용이 매우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그 비토 같은 앱을 쓰면 전화 통화를 할 때 자동 통화 녹음 기능만 설정해 놓으면
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녹취록이 만들어집니다. 아, 마치 또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저장이 되는데요. 네. 전화가 끝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할 때 이 저장된 문장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화상회의를 할 때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줍니다. 예. 대화를 뭐 길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 명의 목소리를 다르게 인식하고 또 다양한 억양을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 영어 사투리까지 알아듣는다고 하네요. 예. 음성인식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네요. 예. 네. 자, 그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음성 인식 기능이 정말로 좋아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네. 윈도우와 H키를 동시에 누르면 바로 음성 인식으로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에서도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쓸 수 있는 음성 인식으로 타이핑을 거의 대신할 수 있고요. 또 지난 11월 구글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릴레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또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이 개개인의 약간 어눌할 수 있는 음성 패턴을 인식하고 그걸 문자로 타이핑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컴퓨터가 평이하게 다시 말해주거나 아니면 AI 스피커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응용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이 주변 소리를 분석해서 보청기 성능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영어 발음을 인식해서 고쳐준다거나 또 온라인 회의를 할 때 배경 잡음을 지워주거나 또 심지어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들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음성 인식 기술과 AI가 결합한 지금 그 기술의 현황에 예. 대해서 지금 짚어봤는데, 자, 사실 AI 기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미지 인식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이미지 이미지를 인식하는 제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흔히 쓰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면 인식 보안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AR 필터라고 해서 셀카 찍을 때 이 토끼기를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그런 카메라 앱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또 피부 보정 기능도 아마 거의 다 쓰실 거고요. 또 명함을 찍으면 자동으로 글자를 인식해서 입력해주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 인식 AI입니다. 최근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딱 찍어서 이 쓰레기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는 행위를 적발한다거나 또 사진을 찍으면 먹는 식품의 칼로리를 분석해 줄 정도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도 훨씬 생활 속 깊이 인공지능들이 많이 자리를 네. 하고 있군요. 자, AI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요즘에 출시된 제품들은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일단 색다른 이미지 인식 AI 제품도 점점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템리라는 앱이 있는데요. 고양이 얼굴 사진을 찍으면 고양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앱입니다. 예. 근데 이걸 좀 더 분석해서 그 고양이 찡그림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랑 결합하면 고양이가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수의사가 원격으로 이 고양이를 진료할 가능성도 열린다라고 하네요. 또 내가 산 명품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엔트로피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건데요.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전용 현미경을 가지고 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 가방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자신의 피부 상태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이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내 얼굴 위에 AR 기술로 보여준다거나 또는 만화 속 대사를 자동으로 외국어로 번역해 준다거나 또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으면 푸는 방법을 찾아서 보여준다거나 또 몸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운동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홈 트레이닝 앱도 있습니다. 그냥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 고양이 얼굴을 봐도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전혀 모르겠던데 네, AI가 고양이의 컨디션까지 알려주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했다. 참 놀라운데요. 자, 인공지능이 그 투자 상담하라고 상품까지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자, 이런 기술들의 특징도 좀 알려주시죠.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추론형 AI 또는 이제 대화형 AI다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지나간 주가 흐름을 파악해서 적절한 투자 시점을 제안한다거나 이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그런 AI를 말합니다. 이 소비자가 필요한 걸 제시하면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유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인튠 같은 서비스는 이 원하는 분위기의 유튜브 링크나 음악 제목, 아티스트 이름을 입력하면 비슷한 분위기의 저작권 걱정 없는 음악을 찾아줍니다. 요즘 이런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서비스죠. 또 우리나라에선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기가 좀 많이 식긴 했는데요. 해외에선 AI 채팅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와 채팅한 형식 앱인데요. 말하는 걸 꽤 잘 알아듣고 이 아바타가 표정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채팅 AI도 또 꽤 다양해가지고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을 관리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채팅으로 영어 대화 연습을 한다거나 심지어 일본에서는 가상의 부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그 어떤 기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왔는데 앞으로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까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워낙 좀 다양해서 콕 집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대신 이 시장 조사 기관마다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마켓에서는 글로벌 AI 시장이 2025년에 약 1,906억 달러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태티스타에서도 2025년에 약 1,186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잘하면 대략 220조 원이 넘는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네. 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노랑 망태버섯에서 혈당 흡수를 억제하는 새로운 천연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성균관대 공동연구진은 식사로 섭취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체내 혈당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 신규 물질 2종을 노랑 망태버섯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새로 발견된 물질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도 확인돼 앞으로 당뇨병 치료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랑 망태버섯은 6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식용이 가능하지만 야생에서 함부로 채취해 먹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프라이팬 코팅제로 쓰이지만 발암 가능성 등 유해 논란이 있는 과불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물을 특정 화학 조건으로 최적화한 뒤 유도 물질을 넣고 전자빔을 쪼여 과불 화합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1리터당 10mg 농도의 과불 화합물 하수 폐수를 하루에 수천 톤씩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장재나 코팅제 등에 흔히 사용하는 과불 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바람이나 태아 기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기존 기술로는 효율이 낮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변온 동물인 남극해 물고기들이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행동 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진은 급격히 온도가 높아지는 해수 온난화 스트레스에서 남극 빙어와 검정 돌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한 결과 지느러미 부채질이나 놀람 반응 등을 통해 호흡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남극해 물고기들의 행동 변화는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생쥐가 한쪽 성만 가진 새끼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는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카스9 기술로 특정 성염색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해 100% 한쪽 성만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자 가위를 정자의 X 염색체에 주입하면 난자와 수정해 XX 배아가 32개 이상으로 발달하지 못해 수컷만 태어나고 반대로 Y 염색체에 주입하면 암컷으로만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이용하면 연구 목적과 성별이 맞지 않아 수십만 마리의 생쥐가 폐기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먼 빅뱅,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생성된 시점부터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현재의 우주까지 왔는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작하고 있는 차세대 천체망원경 스피어 X는 우주의 기원을 밝힐 새로운 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이 외국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스피어 X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천문학자 정웅섭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